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순무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다독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본인만의 책을 꾸준히 읽는 루틴이 있나요?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인사말에서도 말했듯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요즘 강해진 데에 있어 점점 쌓이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는 책장이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읽지 않는다고 한 책을 한 바가지 모아오고 또 읽고 싶은 책을 한두 권씩 사다 보니 어느새 침대 옆에는 책으로 만들어진 벽이 생겼습니다. 손이 책으로 가야 하는데 90%는 아이패드와 핸드폰으로 가게 되어 요즘 미약한 자괴감이 은은하게 깔리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다독 방법은 6분 독서법입니다. 실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 독서법을 실제로 해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또 반대로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을 충분히 탐독하는 게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단 건 알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읽고 싶은 책 리스트를 볼 때마다 눈을 질끈 감게 됩니다. 책 욕심은 다른 욕심보다 줄이기가 참 쉽지 않음을 체감합니다. 읽고 싶은 책을 한 번씩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읽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끌리지 않는 책들이 있다면 과감히 지울 용기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나만의 고정적인 독서 루틴을 만들고 싶어지는 연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고 계신가요? 오늘 몽땅 다락방은 네 번째 사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현재 읽고 있는 책들과 읽고 싶은 책들을 편하게 얘기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한 권의 책을 무조건 다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다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 있는 작가 소개부터 시작해서 목차, 마지막 문장까지 책에 있는 활자는 무조건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고 싶은 책을 자꾸 미루게 되었고 읽고 있는 책에는 오히려 손이 더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저의 욕심이라는 걸 조금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욕심을 덜어낸 것 같습니다. 잘 읽히지 않는 책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 자체를 즐기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읽고 있어도 흥미가 생기지 않거나 재미가 없으면 과감하게 책을 덮어버립니다. 요즘 저는 4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그중 2권은 거의 9월에 시작하여 약 3달 반 동안 진도가 아주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권도 읽고 있는 책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중간에 읽기를 멈출 수도 있지만 아직 멈춘 것은 아니기에 간략하게라도 소개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부디 이 스크립트를 작성한 뒤에 저 자신이 부지런히 읽기를 바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 경영서의 스테디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은 친한 지인에게서 얻어낸 책입니다. 중고 서점에 판매할 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가 냉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늘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던 터라 관심의 출발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다가가면 펼치지도 못하고 먼지만 쌓이게 될까봐 일부러 가볍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한번 들춰본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책은 걱정했던 것보단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반부는 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풀어낸 내용이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부의 내용을 잠깐 얘기해보자면 저자는 두 명의 아빠를 소개합니다. 한 명은 친부이자 고학력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명은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로 자신의 사업을 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아빠를 가난한 아빠, 친구의 아빠를 부자 아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아빠에게서 처음 경제 수업을 받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풀어놓습니다. 책에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만든 내용은 삶에서 자산에 해당하는 영역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과 부채를 혼동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집을 제시하며 이는 자산이 아닌 부채라고 주장합니다. 집에 붙는 세금과 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생기는 지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부채 영역을 줄이고 자산 영역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산 영역에는 흔히 말하는 주식, 부동산 투자 등을 제시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산과 부채에 관한 설명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자산을 설계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 겨우 절반 정도까지 읽었습니다. 읽은 부분까지의 솔직한 감상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책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 주장을 설득력 있는 근거와 함께 제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다 읽어봐야 보다 정확한 감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저냥 나쁘지 않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선 책과 동시에 읽기 시작한 카프카 문학 전집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 다니는 지인 찬스로 4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한 책입니다. 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름이어서 한 번쯤은 글을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단편, 변신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넘어가는 지금 변신 바로 직전에 중단편까지 읽고 펼쳐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글로 쓰다 보니 숙연해지는 기분입니다. 책의 초반부는 정말 짧은 단편들이 여러 개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건 10문장도 채 되지 않는 글이었고 대부분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단편이었습니다. 고전이어서 그런지 내용의 대부분이 이해가 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문장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더불어 장면과 인물 묘사가 독특해서 읽는 재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변신까지 읽고 이 회차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변신에 관한 감상평을 풀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한 권으로 읽는 고려왕조 실록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라 실록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의 두께가 만만치 않아 구매를 하는 데에는 망설임이 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밀리의 서재에 마침 한 권으로 읽는 실록 시리즈 개정판이 있어서 이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이북 리더기의 지원이 끝나 한참 동안 손에서 놓았다가 최근에 새 이북 리더기를 들여서 지금에서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아직 40% 정도까지밖에 읽지 못했지만 1월까지는 다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록은 의외로 그렇게 딱딱한 문체가 아니어서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조선이 아닌 고려부터 시작한 이유는 조선보다 고려가 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워낙 사극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배경이고 익숙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고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려의 사회상이 가장 궁금했기에 고려를 시작점으로 잡았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생긴 건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사 공부를 가장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내용들이었음에도 재밌었으니 그렇지 않아도 분명 재밌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확신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록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고려의 왕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의 건국과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다른 사람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태조 왕건의 휘하로 수많은 전장을 넘나들고 압도적인 승률을 가져온 유금필 장군을 다룬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태조는 궁예와 견훤을 이기지 못하고 고려를 건국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처럼 어떤 성취의 뒤편에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많은 이들을 알아가는 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은 가장 최근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간한 지 약 2달 정도 된 책으로 하미나 작가의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잠수의 저자이기도 한 하미나 작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 중 한 명이어서 신간이 나온과 동시에 책을 구매하고 북토크도 마구 신청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일이 드물어 하미나 작가님의 북토크는 웬만하면 모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가 그동안 써온 칼럼 비슷한 글들이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짧은 이야기, 중간에서 조금 더 긴 이야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주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핵심 줄기는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한 줄기는 여성과 과학입니다. 여성이 바라보는 과학 이야기는 생각보다 접하기 쉬운 분야가 아님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하미나 작가의 글은 단순한 과학을 넘어서 저자만의 깊은 사유와 여러 가지 경험이 혼재되어 더더욱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최근에 다녀온 북토크에서 책에 쓰인 이야기의 비하인드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 입담이 좋은 작가님이라 쉽지 않은 주제를 재밌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 하미나 작가의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충격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읽고 있는 4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병렬 독서를 할 때 최대 4권을 넘기지 않는 저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왠지 읽고 있는 책들을 다 완독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렬 독서를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본인만의 사소한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부에서는 제가 읽으려고 찜을 해둔 책들을
몇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들 중 먼저 읽어본 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상평을 듣고 싶습니다. 주제별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설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설은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최은영 작가님 책은 저번에 내게 무해한 사람을 다루어 보기도 했습니다. 소설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마음에 비해서는 손이 잘 가지 않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밝은 밤은 책의 소개에 따르면 증조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 도달한 이야기와 나로부터 시작되어 증조 할머니에게로 가닿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 단편 소설을 정말 잘 쓰는 사람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장편 소설은 또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SF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도 겪고 있을지도 모를 상념들을 소설 속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공감이 될 뿐더러 더 몰입해서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밝은 밤이 그런 몰입을 가져다줄 대표적인 소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현재 가장 읽고 싶은 소설 1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설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고전문학에서도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이 궁금한 이유는 조지 오웰의 다른 책 동물농장을 꽤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동물들이 주인공이면서 당시의 인간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상상이 저절로 되는 소설은 제게 흔하지 않은 편인데 이 책은 유독 그런 상상을 자주 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1984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작가의 책이 좋으면 다른 책들도 궁금해지고 읽고 싶어져서 이러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고전 문학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읽었던 문학들이 다 너무 좋았어서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는 마음으로 고르게 됩니다. 제가 읽은 고전 문학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시타르타입니다. 제가 고전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몇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사회적 문제들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매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항상 느낄 때마다 새롭고 신기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전 문학에서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도 찾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평론집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영철 평론가의 책들을 근래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으로 저자의 책을 처음 읽었는데 이북으로 읽은 책 중 소장욕을 강렬하게 불러오는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책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과 자신의 사유를 연결지어 설명하는데 그 내용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생생한 사유라니 하며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이 워낙 많지만 그중 두 권을 꼽자면 몰락의 에티카와 느낌의 공동체입니다. 몰락의 에티카는 2008년 출간한 그의 평론집으로 소설과 시, 단행본에 관한 평론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과 더불어 진은영 시인의 시집에 담긴 그의 해설이 너무 좋았기에 여러 작품의 해설을 신영철 평론가의 문장으로 다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느낌의 공동체는 산문집입니다. 산문집은 아마 제가 읽는 책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일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산문집을 몇 개 읽어봤었는데 신영철 평론가도 좋아하는 작가이기에 산문집에 관심이 저절로 가게 됐습니다.
두 권의 책은 술술 읽힐 책은 아닌 것 같아서 시도를 매번 망설이게 합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지나더라도 최소 내년 1, 2월에는 두 권 중에 한 권의 책은 읽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생존기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성폭력 생존자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들에 요즘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 관심의 동기는 한 영화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성폭력 생존자의 현재를 담은 영화는 멈춤이 아닌 흘러감에 초점을 둔 내용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은 충분히 재난처럼 벌어질 수 있지만 삶은 거기서 멈춰있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영화를 본 뒤로 유튜브에서도 생존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거기에서 소개한 책들을 홀린 듯이 장바구니에 넣어 놓았습니다. 국내 도서로는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두 권이 있고, 외국 도서는 아주 특별한 용기가 있습니다. 성폭행은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더 피해자를 숨게 만드는 범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범죄를 다루는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실을 발설해도 질타받지 않는 사회, 도움과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마음이 조금씩 거대해져 하나의 작은 행동까지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담으로 독서와 관련된 저의 생각과 생활을 잠시 꺼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주위에 책을 읽는 친구들은 많지만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나누지는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로 책 이야기를 하게 되니 그 마음이 해소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독서 생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주 읽게 되는 책의 장르는 무엇인지, 독서 노트나 독후감을 따로 기록하는지 등등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라니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제게 있어서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팟캐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과 가늘지만 분명 존재하는 인연의 실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2026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몽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